학부모도 담임이 필요하다. 학부모 담임교실 담임선생님 권태영입니다. 과 가장 또 연관이 있는 수능 영어에 대한 부분인데, 수능 영어와 관련돼서는 사실 수능 영어는 독해 시험이잖아요. 네. 사실 듣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독해 시험이고, 내신은 내신에서는 지필과 수행이 있는데, 즉 중간 기말은 주로 독해에 초점이 맞춰진 시험이고, 수행평가는 주로 독해 이외에 듣기 쓰기 말하기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어차피 수능을 언젠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왜냐면 절대평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한 문제 89점 맞아서 2등급 되는 것처럼 슬픈 일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90점대를 맞기 위해서는 넉넉하게 한 2개 정도 틀리는, 즉 90점대 중반 정도가 안정적으로 가져야 돼요. 90점대 초반에 걸쳐 있으면 여차하면 2등급 가면 정말 골치가 아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를 목표로 언젠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뭐 학년이 좀 아래에 있을 때야 뭐 수능 텍스트를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뭐 고등학생이 된다던가 또 영어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뭐 중학교 고학년서부터는 독해는 수능 영어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좋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때요? 독해를 잘하기 위한, 특히 수능과 관련된, 그렇죠? 왜냐면 또 시험은 또 시험의 특징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수능 영어에 뭔가를 맞춰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대비법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 수능을 저는 이제 적어도 매일 2문제든 3문제든 4문제든 풀어보고 본인이 그걸 분석을 해보고 그 안에서 답의 그 근간이 된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를 자꾸 찾아보고, 그리고 꾸준히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쉽습니다. 올해 듣기는 전년도보다 훨씬 더 쉬웠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듣기가 아무리 쉽다고 해서 안 풀어보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닥쳐가지고 딱 했는데 거기서 틀려버리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듣기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그럼 꾸준히 풀어봐야 되는데 하루에 한 10문제씩은 좀 듣고 풀어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아까 무료만 소개하라고 해서 유료 어플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시고. 소개해주세요. 정말요? 괜찮습니다. 돈 내고 쓸 필요가 있죠. 네, 대단히 뭐 비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How to Listen Genius라는 어플을 받으시면 돼요. 또 그게 또 학부모 관리 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쨌든 그 회사랑 관계 없으시잖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저도 돈 내고 써요. 있어도 돼요. 저희 아이들도 시키는데 좋은 프로그램은 소개를 해야 됩니다. 뭐 다달이 뭐 얼마씩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뭐 유형별로도 아이들이 다 들어보고, 또 뭐 배속도 이제 조절을 해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든 풀 수 있다. 그리고 단어도 꾸준히 준비를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하루에 이것을 매일매일 풀어가는 그런 어떤 습관을 좀 들여줘야 되는 것들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잘하는 그런 방법 중에는, 독해는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어 능력이 정말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책을 많이 읽혀주셔야 되는 거죠. 그 사전에 계속해서 좀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는 사고력을 좀 길러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거 부모님들이 쉽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그 문자 그대로의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해요. 저자가 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썼으며, 심지어 문법을 배웠다면 그 문장이 배열된 방식이라든가 단어 선택이라든가 왜 어떤 것들을 앞에다 두었고, 아니면은 어떤 도치 같은 것라든가 어떤 특수 구문들을 왜 여기서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그 문자로 그대로 나타난 그 뒷면에 이면에 있는 감추어진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서 이것을 읽어내려가면서 한편의 머릿속에 영화가 쫙쫙쫙 그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뭐 독해하는데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단어를 다 100%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흐름이나 글의 흐름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말이 잘 돼야 외국어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것들을 실력을 쌓아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좋은 독해를 갖다 할 수 있는 체력과 기초 바탕이 이제 마련된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 뭐 고등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능 영어 대비를 얘기하려면 그거는 뭐 따로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당장 급한 아이들이 이건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면 지금 오늘의 이제 포커스는 주로 이제 초, 중등 네.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능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디테일한 어떤 처방이 필요할 거겠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성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대비를 어떤 방식으로 해주면 좋으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저희 조금 더 보태면 수능 영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다 주제 찾는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그게 있어요. 유형이 뭐 그쵸 일치 문제도 있고 뭐 어법도 있고 뭐 순서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그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빈칸 추론이거든요. 사실 빈칸이 가장 많이 틀려요. 어렵고 심지어는 그 유튜브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미국이나 영국, 그러니까 정말 영어의 네이티브들, 심지어는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정말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곧잘 틀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데 뭐 그런 판단은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많이 틀려요. 왜냐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랬을 때 논리적인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인데 특히나 이 킬러 문제인 빈칸은 그냥 쭉 읽으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그냥 자연스러운 걸 찾거든요. 그래서 틀려요. 그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결국 물론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이게 빈칸을 포함한 수능의 상당 부분의 어떤 지문들이 묻고자 하는 바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독해하는 방향성을 글을 좀 크게 읽어라.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잘 안 돼요. 왜냐면 좀 읽다가 모르는 문법 구분 있으면 그거 파야 되지. 또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거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는 보지만 글로 보질 않아요. 그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텍스트를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그거를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고 이 글 자체를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영문법. 도대체 문법 이건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뭔가 뼛속에 각인된 영어 단어와 더불어서 있던 고통의 상징이기도 하죠. 영문법 도대체 어떻게 이거 해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은 영문법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죠. 네. 네. 해야죠.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모국어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도 우리 한국말을 문법으로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어 환경, 즉 노출이 전혀 없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많이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어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명시적 학습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explicit한 네. 방식으로 뭔가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영문법을. 그러면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영문법을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학창 시절에 뭐 맨투맨, 성문 그렇죠.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성문 종합 영어를 해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뭔가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문법? 저는 일단은 먼저 시기부터 좀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문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학습 환경에서 문법만큼 그 영어 공부하는 거에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좋은 툴은 별로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써내고 그걸 읽으면 말이 되는 거니까 참 좋은 툴인데 이걸 언제 시작하는 게 좋으냐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초등학교 2학년짜리 벌써 문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 논리적 사고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얘기하면 그때는 맞춰요. 근데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Language Arts라는 과목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문법이죠.
그리고 다양한 용어들을 갖다가 배우게 되고 그것들의 펑션을 갖다가 익히는데 그 과정이 뭐 한 학년에서 배웠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더 심화되어서 또 다음 학년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 내에 랭귀지 아츠라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갖다 배울 때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아이들이 좀 이걸 이해할 만할 때 좀 시작을 해주는 게 좋다. 그게 언제가 좋으냐? 빠르면 한 초등학교 4학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한 5학년에서 뭐 이런 초등학교 고학년 갈 때 내지는 늦어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좀 이걸 어느 정도는 배워줬어야 주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배우는 게 좋냐? 그러면 처음 배울 당시에 문법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옛날에 아까 우리 담임선생님 얘기하셨듯이 무조건 외웠다.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질문하면 선생님 이거 왜 여기서 이렇게 돼요라고 했을 때 야 시끄러 원래 그래 그냥 외워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그 공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은 문법 싫어하게 되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논리적으로 또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문법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지 그런 전체적인 맥락과 그림을 보여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법이 서로 이제 그 같이 어우러지는 그 관계를 먼저 이해를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구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구문을 공부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쓰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첫 번째 좋은 기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거를 풀어내주는 선생님이나 강사나 또는 학부모님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게 논리적이거나 정말로 뭐 말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문법을 좀 더 이해하고 그것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품사와 품사 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해서 이 둘의 어떤 위치의 배열을 갖다 봤을 때 이런 아이들이 여기 올 수 있지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스스로가 이제 쫙 이렇게 그 나열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구문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텍스하고 시멘틱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구문과 의미론의 이런 어떤 조화를 갖다가 아이들에게 좀 익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특수구문들 같은 것들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떤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는 단계에서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영문법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언어를 공부하는 건지 뭔지 근데 사실은 이게 물론 꽤 오래전부터 계속 영어 교육과 관련된 이슈 대한민국에서 여러 번 이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CLT라고 해서 의사소통 중심의 이제 언어로 이제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뭐 꽤나 이제 그거는 뭐 꽤 됐어요. 그렇게 얘기가 나온 지도 됐고 오히려 영문법보다는 의사소통 뭐 이렇게 약간 뭐 대립구조이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요새 또 영어 교육의 어떤 트렌드가 또 뭐 좀 바뀌어가면서는 영문법을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뭐 현재 완료다라는 표현들 네. 그렇죠. 현재 완료라고 쓰지 말고 그냥 have pp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복잡해요. 사실은 왜냐면 have pp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 그러면 현재가 들어가다 보니 아이들이 현재 완료의 그럼 이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현재 완료라고 해서 현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꼭 현재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또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말이 주는 오해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체계를 좀 잡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약간 혼재가 돼 있어요. 네. 왜냐면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사실 해외에서 조금 이제 있다고 온 아이들 영어 지도를 좀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은 뭐 투부정사가 됐든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엄청 알러지가 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알아야 되죠. 왜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리고 문제집 뒤에 해설이 그런 용어로 해설이 돼 있는데 맞아요. 그 용어를 본인이 모르고도 다 맞출 수 있으면 정말 아름답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학습을 한다. 그래서 그 체계를 좀 이해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 문법에 대한 부분은 정말 그 원리나
그 예문을 통해서 정말 어떤 암기만 해야 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오래 못 간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좀 저는 이제 그 앞서서 문법이라는 거에 용어들이 있어요. 네. 그 용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가져요. 사실 우리가 수학에서 루트다 그러면 루트가 뭐 생긴 것도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루트가 그렇죠? 뭐 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지만이 그거를 이제 뭔가 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텐데 영어와 관련된 그 용어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언어다 보니까 그냥 일상의 용어처럼 그냥 퉁치고 넘어가서 그 용어가 갖는 깊은 뜻을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상의 어떤 말과 우리가 영어 문법을 공부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현재 완료의 그 현재가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의 뜻과 그 세계에서의 현재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용어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문법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을 통해서 어떤 좀 예시를 통해 단순히 뭐 B 플러스 뭐 B used to 부정사 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지만 used to ing used to 부정사 뭐 be accustomed 뭐 다 외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외우기만 하면 뭐예요? 그걸 문장에서 보면 헷갈리는데 그게 항상 그 문법적인 내용과 구문적인 내용과 예시 이런 게 항상 좀 같이 가줄 필요가 있다. 사실 영문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저희가 잠깐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접근 방식서부터 좀 꾸준히 좀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영문법 자체에 대해서 좀 덜 중요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방식이 아니에요. 영문법은 대한민국의 환경에서는 세계적인